자, 시작할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네, 며칠 잘 지냈습니까?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천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이 감염자가 나와서 101명입니다. 인구는 30만인데 101명이라. 근데 그 101명들이 대부분 다 그 야오리 터미널 주변을 거쳐갔기 때문에 시내를 나가는 건 이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에서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개강을 뭐 강행하겠다라고 어제부터 또 이야기가 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공식적인 이유는 뭐 학생들과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강의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 달라고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실질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뭐 4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조심해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어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술 먹을 때도 옆으로 나란히 앉아서 술 먹으세요. 마주보지 말고 2m 떼고 술 먹을 때 2m 거리를 딱 떼놓고 술 먹으면 잠 부딪히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튼 2학년이면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주 침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이제 지금 천안으로 오는 버스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천안 내려오는 버스가 하루에 시외버스가 3편 다닌대요. 오전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제 부산에서 천안 오는 버스는 없어졌습니다. 제 처가 직장이 부산이어서 이 주 후반에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버스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한 달째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X를 이제 타고 왔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기차도 창가 쪽에만 자리를 배정을 쭉 해서 이제 운행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한 줄에 한 사람씩만 쭉 앉혀서 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뭐 두 번 다시 겪기 힘들 거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즐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데모 때문에 한 학기 휴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과제물만 한 3, 40페이지 숙제 과제물만 3, 40페이지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거 답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서 학점받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 동기인 것 같은데 학기 초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간다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한 이틀 후에 호주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그 학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복학을 다시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지금 놀고 있는지. 여튼 여러분들 인생이 이번 학기에 이 일 때문에 얼그러지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세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고, 혹시 이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뭐 의문사항이 있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은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켜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없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없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약간 이제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처럼 이 통계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통계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을 것 같다. 남들도 나와 같이 생각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통계학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00명 정도 되면은 내 생각과 같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내 생각과 같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막 9,000명, 9,900명 정도 되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변형을 시켜서 판단을 하냐 하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데, 실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확인을 하면, 그건 이제 전체 여러분들이 조사한 사람들 중에 이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을 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이 가설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장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보고,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같다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로 이야기를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립가설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예를 분석을 하면 쉬울 거예요. 전체적인 사람들 중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이 H1 대립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전체적인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을 해둬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확인해보고 싶은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 할지라도, 분석을 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은 내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설을 세우지만 실제 검증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립 가설을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모두 다 검증을 할 때는 대립 가설을 검증을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성 분포, 그게 이제 확률이겠죠. 100명 중에 3명이다라고 하면 3%.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설을 세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명이 넘으면 이 대립가설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대립가설은 틀린 거예요. 한 3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명이 나와버리면 대립가설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틀렸다. 이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회과학에서는 통계학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통계학을 사회과학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확인하는 작업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귀무가설로 세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세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계학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검증을 하는데 계산해야 할 대상의 숫자가 적은 대립가설을 검증을 한다. 대립가설이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겠죠. 기문가설이 틀린 거예요. 대립가설이 틀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건 드럼티 검증, 아노바는 지난번에처럼 분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검증. 이 분산이 무엇인가는 이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검증하는 방법, 또는 뭐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방법 등등등등등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증을 할 때 이 검증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도출해낸 가설들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분포표를 가지고 하는 이 계산을 하는데 T 검증에서는 T 분포표를 가지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산을 해요. 분산 분석에서는 F 분포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한다. 회계 분석에서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요. 교차 분석에서는 이제 카이자성 분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각각의 분포값, 이 계산의 분포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값에는 이 각각의 분포값에는
분포 값에는 1대1로 대응되는 확률, P라고 하는 확률이 존재해요. 이 분포 값에는 1대1로 대응되는 확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분포값 하나에는 확률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검정을 사용을 하든 우리는 이 확률 100명 중에 3명이 생각하면 3% 등등등등의 그런 이 배치 쭉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표에서 나오는 확률 P를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산을 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히 디지털 기술경영학과에서 통계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요. 그렇죠? 3개월, 6개월만, 3개월 만에 변화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일 때는 핸드폰은 대부분이 공짜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냥 바꿨어요. 그냥. 그래서 핸드폰 수명 주기가 뭐 5일, 15일 사이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디지털 기술 경영에서는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의 변화 추세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또는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일반화될까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핵심 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사용을 하고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까? 미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T검정, 아노바, 회귀분석, 교차분석, 이제 뭐 D검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고급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의 분석 방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T검정을 T검정을 사용을 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고,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고,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검증하려면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능력을 기르시라는 거죠. T검증을 하는 방법을,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T검증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고, 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SPSS라는 것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걸 사용을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건데, 굉장히 이 T검정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값을 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쭉 답이 나와요. 이제 쭉 답이 나오고 옆에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면 왜 틀리다, 또는 했는데 에러가 나면 어떤 요인 때문에 에러가 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뿌려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사용하는 방식은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그거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이 T검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할 데이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고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라. 그것을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들은 통계학과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뭐 알지도 못할 엄청 복잡한 T 검정하는 검정식을 막 써놓고 숫자를 주고 손으로 계산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이 되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통계학 학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라고 제가 이제 이 교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하의 학점을 맞았는데 그런 사람이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여튼 학점은 낮게 맞았지만 살다 보니까 통계학이 이런 기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능력을 기르시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갖추시라 라고 하는 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기무가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무가설. 그런데 실제로 검증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게 기무가설. 이게 맞지 않을 것 같다, 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설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 숫자가 적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그렇죠?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대립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요. 대립가설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린 거겠죠? 대립가설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얘를 사용을 한다. 대립가설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관점을 바꾸는데,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립가설이 맞을 가능성,
이 대립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몇 %이다 라고 하는 걸 유의 수준으로 세운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5%이다 라고 하면 대립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5% 이하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유의 수준을 세요. 그러면 대립가설이 5% 이하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틀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설이 95% 이상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릴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가설로 세운다. 그것을 검증을 한다. 대립가설을 검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얘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확률값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확률값을 왜 이 검증을 하는데 확률값을 사용을 하느냐? 왜 이걸 사용을 할까?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T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 또는 F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 또는 이 카이자슨 검정 분포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통계학 책을 보면 제일 뒤에 T 분포표라고 하는 테이블이 1대1 쭉 아주 깨알 같은 숫자로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기면 F 분포표와 관련된 숫자들이 쫙 대응돼서 나와 있고 카이자슨 분포표와 관련된 분포표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통계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산을 하고 확인을 해서 만든 표예요. 그런데 이 분포표에는 이 T 분포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확률이 예를 들어서 T 분포표의 T 값이 0.001이면 이 0.001이라고는 T 값이 될 가능성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딱 하나로 떨어져요. 그래서 T값과 P값은 1대1로 매칭이 돼요. 마찬가지로 F분포표에서도 깨알같이 뿌려져 있는 숫자들에는 각각의 숫자에 대응하는 확률이 전부 다 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어떤 분포표를 사용을 해야 할까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 T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T값을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을 가능성, 틀릴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라고 하는 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게 이 챕터 1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 걸 쭉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검정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할 어떤 방식으로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까?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술 경영학과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서는 첫 번째, 이것처럼 측정하는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측정 도구가 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측정하는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두 번째, 이 자료를 수집할 대상을 일반적으로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뽑아낼까, 선정할까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표본을 어떻게 뽑아낼까. 이 두 가지가 여기는 챕터 2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정부기관이나 통계청 같은 데서 자료를 뭐 수시로 발표를 합니다.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계청이라든지 뭐 산업자원부, 요즘에는 이제 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대책위원회 같은 데서 자료를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정부 기관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기타 여러 기관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 그걸 2차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대부분 이제 문헌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2차 자료라고 해요. 따라서 얘는 일반적으로 1차 자료를 한번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가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발표되어 있는 자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1차 데이터를 조사를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만 정리를 해뒀어요. 따라서 이 1차 자료의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고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고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얘는 사후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는 시점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어떤 지나버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후 자료이다. 라고 하는 게 2차 자료의 제한이다. 2차 자료는 한번 가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후 자료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제한, 한계이다.
1차 자료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수집한 자료예요. 수집한 자료. 그래서 얘는 이제 아주 생생한 일반적으로 이제 날것이죠. 그래서 1차 자료, 직접 수집한 자료, 얘를 일반적으로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이야기해요. 로우 데이터. 얘를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원시 데이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시 데이터. 원천적으로 그냥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자료를 사용을 할까? 그런데 이제 1차 자료를 확인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죠? 직접 자료를 수집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차 자료의 한계는 한번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다른 이 기관이 목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은 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얘는 사후 자료이다라고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한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지금 한 40분 지났으니까 한 10분 쉴까요? 대답하십시오. 네, 예, 그러면 11시 네, 20분에 들어오세요.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우리 그 카메라 있으신 분 얼굴들 한번 켜보세요. 얼굴 좀 봅시다.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있는 사람 많은데 최동현, 조민수 여튼 얼굴은 그러면 다음 주에 까기로 합시다. 테스트 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얼굴을 봅시다. 우리 집 강아지 돼지입니다. 돼지. 지금 옆에 와서 지수 싸서 안 왔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처럼 SPSS를 일단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제 SPSS가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이 있으면 이게 원래 교수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 라이선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2, 3천만 원씩 돈을 주고 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게 괜찮다거나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뭐 불법적인 거지만 제가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관심 있으면 깔아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되면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진행을 하면 지금 현재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처럼 자료를 수집하려면 여기는 것처럼 어떻게 특정 도구를 작성을 하고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표본이 적절하게 선정이 되어 있어도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찰법과 이 10페이지에 있는 서베이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법과 서베이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관찰법은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현장 연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장 연구.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대상의 행동이나 반응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응답하는 사람, 대상이 자기의 행동이나 반응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관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평소의 행동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 얘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찰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응답자가,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 행동을 왜곡하지 않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해서 이 연구를 할 때는 관찰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서베이법이 대부분 사용이 되고요. 관찰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찰법을 가지고 지난번에처럼 관찰법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숫자로 전환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찰법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전공에서 관찰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많지 않다. 물론 이제 이 관찰법으로 조사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기도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AHP라고 하는 조사 방법이 그 응답자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요즘에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전공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통계조사를 가지고 이 연구를 하실 때 AH법을 쓰시는 분이 아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중만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이중만 교수님 모르세요? 이중만 교수님, 알아요. 예, 이중만 교수님이 AH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관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할 때는 이제 이중만 교수님에게 알랑거려 가지고 이제 결과를 얻어냅니다. 술도 사고 밥도 사고 한 서너 번 대접을 하면 이제 해주시는데 성품은 좋으신데 나이가 많으셔서 약간 좀 소심해지신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판단을 못할 것 같을 때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의문만 있을 때 이 관찰법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처럼 특정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관찰자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제시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표본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집할 수 있는 표본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얘는 이제 이 AH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의 생각에 맞게 생각을 입증할 수 있게끔 답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표본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찰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관찰자가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찰자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자가 개입하는지 여부, 이 관찰자의 행동에 개입하는지 개입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지, 응답자가 기록지에 기록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사자가 관찰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지 여부, 내가 지금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하는 대상을 조작하는지 여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자료를 여기 있는 것처럼 글이나 그림 등과 같은 자료를 보면서 관찰하는 여부.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 또는 상담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치매를 진단하거나 할 때 이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법은 그 심리 또는 이제 정신과 등과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사회학에서 관찰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 관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숫자시키지 않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 이제 생각이 나면 이 슬라이드를 열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네이버나 그런 데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검색한 상황에 대한 것을 다시 검색을 해보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아주 자세한 파일이 정리된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뭐 PDF나 다른 형태의 파일로 존재하니까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필요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라. 뭘 기억해 두시라는 거냐면, 이것처럼 얘는 대상, 응답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쳐다보면서, 이 대상자를 쳐다보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수치화시키지는 않고 객관적인 행동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바로 얘는 심리나 상담 등과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또 요즘에는 기업에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
그 기업의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자 할 때 관찰법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불량한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은 서베이법입니다. 서베이.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설문조사예요.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설문조사법가 수치화시킬 수 있게 사용되는 설문조사법이다. 얘는 첫 번째, 대상을 설정을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수조사,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이 서베이 중에 거의 90% 이상은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전체를 다, 이 전수조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 때는 이 전체의 숫자가 적을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이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모수라고 이야기해요. 모수. popul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opulation. 모수가 커버리면 전수조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죠? 따라서 서베이를 하거나 앞에서 보았던 그런 관찰법 등에서도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과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근데 대부분 이제 표본조사를 사용을 한다. 어찌됐든 서베이법에 있어서 장점은 이 연구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좀 대규모 조사를 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전수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디지털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전공에 속해 있는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99% 표본조사를 합니다. 샘플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서베이 조사를 하는 장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얘를 수치화시켜서 계량적인 분석, 수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앞에서 나왔던 뭐 T분포표를 이용한 분석이든지 또는 아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이든지 회귀 분석이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계량 분석이고, 대부분 이것들은 이제 수치화되는 표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조사 대상을 높일 수 있는가. 다시 하면 응답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응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복사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학생들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뿌려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문의 문항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단점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대충 응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제 너무 설문지가 복잡하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문지, 프린트하는 설문지를 만들 때는 설문지를 한 장으로 만든다. 한 장으로. 그래서 이제 A4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인쇄소에 맡길 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이걸 이제 이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고 이걸 펼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펼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A4 3장을 호치키스를 찍어가지고 세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응답을 받을 때보다는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을 때의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이게 훨씬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서베이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거쳐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여러 가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전화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여기는 서베이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법을 하는 이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의 종류는 첫 번째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면접을 하는 방법, 사람을 만나서 설문지를 받는 방법,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법, 설문지를 우편으로 붙여놓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전자 인터뷰를 하는 방법. 이 통상적으로 최근에 4가지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대인 면접법은 이제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설문지를 주고 응답자가 궁금하거나 또는 이제 뭐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도와주는 방법 등.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응답률의 정확도가 높고 복잡한 것들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두 번째, 이 설문조사라는 조사원을 통제할 수가 없고 조사원이 잘못 설명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조사들 중에는 이 조사원을 이용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인구 통계 총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즘에는 2년에 한 번씩 전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건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엄청난 비용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 총조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구통계 총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걸 확인을 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인 면접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전화 인터뷰나 우편조사법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조사원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훨씬 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인 면접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전화 인터뷰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답변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비용이 저렴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전화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공간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요즘에 문제된 콜센터의 형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통제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데, 이 전화로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기 어렵겠죠. 짧은 시간 내에 이 인터뷰를 끝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원에게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끊어버리는 경우에 대책이 서지 않는 거잖아요. 우편조사법은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팩스를 이용해서 발송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는 것처럼 비용이 저렴하고 익명성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을 다 이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는 설문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면접원에 의한 오류는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문제가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또 응답자가 언제 응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냥 설문지만 보내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면접법을 사용합니다. 전자인터뷰 역시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인터뷰의 경우에는 이 설문조사라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경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든지 또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방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전화 인터뷰나 우편조사법 전자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뿌린 설문지가 회수되는 게 20%를 넘지 못해요. 100장 뿌리면 20장도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300장을 받으려면은 몇 장을 뿌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인면접법과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혼합해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선배나 여러분들 이 과에 있는 석사 박사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인면접법과 이 전자인터뷰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뿌리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대인면접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3, 4학년이 돼서 다른 수업을 들을 때 뭐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취직을 하게 되면 이 설문조사는 거의 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필요한 방식들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설문지와 관련된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이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라고는 이 자료 수집에서 보면 첫 번째,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려면 쉽게 설문지를 만들어야 해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들고 나면 이 설문지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내용을 물어봐요. 만들어 놓은 설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3번에서 4번 정도 설문지를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저처럼 설문을 읽은 후에, 응답자 설문을 읽은 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답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끔, 나타날 수 있게끔 설문지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쉽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줘야 해요. 그 다음에 설문지의 설문 문항과 물어보는 문제와 안에 들어있는 답안지 내 1, 2, 3, 4번 등이 선택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에 애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항 한 개에 한 가지의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은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복된 답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민감한 질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설문지 마지막에 넣는 게 낫다. 중간에 들어가면 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응답도 그냥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설문지는 처음에 대답하기 쉬운 것, 관심을 끄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설문지 한 개에 한 가지씩의 질문만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연구 문제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라고 하는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설문지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카바에는 설문의 내용, 설문 목적, 이 설문은 왜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그림도 넣고 표도 넣고 해서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문이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연구 문제와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한 내용을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설문의 문항, 응답하는 문항이 달라지고 이 설문의 진행 방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이 조사되는 항목들의 척도, 이건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건데, 측정하는 방법, 측정 수단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달라져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대상, 작성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전문가인지 일반 시민인지 학생들인지 등등에 따라서 생각하는 정도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본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설문지를 구성을 해줘야 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용하는 척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챕터 3에서는 척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척도. 측정하는 도구를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척도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수고하셨습니다. 됩니다. 네, 나가세요. 아웃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